금이 금융시장에서 에셋으로 이렇게 트레이드 된 역사는 뭐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해요. 한 뭐 40년, 뭐 길게 봐야 50년 뿐이 안 됐습니다. 때는 1971년도 8월 15일 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랑 금을 바꿔주는 금태환 제도를 딱 중지하면서 금이 화폐랑 그 링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시장과는 별도로 그런 금융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이제 트레이딩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로부터 1980년까지 한 10년간 금 가격의 추이가 저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그래프는 지난 한 7년간의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예요. 놀랄 만큼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 가격은 1980년 기점으로 꺼지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로버트 실러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금 버블은 튤립 버블과 달리 아직도 꺼지지 않은 버블입니다. 그리고 금의 금융시장, 원자재 시장 제외한 금시장, 금 자산으로서의 금시장은 연간 한 8천조 원 정도 됩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 다 합친 것에 뭐 한 50배? 뭐 아직 굉장히 그런 큰 규모고, 암호화폐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인 거죠. 또 하나의 유명한 버블이 닷컴 버블 아니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선 코스닥 열풍이었었고 미국에선 닷컴 버블이었는데, 당시는 나스닥의 기술주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이 6.8조 달러, 6.8 US조 달러인데 당시 미국의 명목 GDP가 10.8조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의 65.5%까지 미국이라는 한 국가, 뭐 미국을 한 국가라고 말하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1국 내에서의 버블이 그 나라 명목 GDP의 65.5%까지 갈 정도로 버블이었던 건데, 그 나스닥 버블도 꺼지고 침체되고 이런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올랐고, 그때보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기업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하는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기업,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된 거죠. 지금 엄청나게 큰 격차를 만들었고, 중국 기업들까지 거기에 가세를 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2000년도 닷컴 버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것들로 이 역시 꺼지지 않은 버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렇게 금융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 민스키 이론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튤립 버블처럼 올랐다가 꺼지는 뭐 이런 것들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버블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뉴욕의 유니온 스퀘어 벤처라는 벤처 캐피탈의 설립자인 이제 프레드 윌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술혁명은 영국의 경제사학자인 카를로타 페레즈가 이야기하는 기술 상승 곡선의 흐름을 따르게 되는데,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도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인터넷혁명 같은 모든 기술혁명들은 이런 식으로 도입기와 적용기 두 단계로 가는 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고요. 그 도입기에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기인지 그다음에 엄청난 버블을 유발하게 돼 있고, 블록체인이 바로 그런 기술혁명의 어떤 과정에 있으며, 프레드 윌슨이 보기에는 저 도입기, 인스톨레이션 단계의 마지막인 프렌지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기술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금융상품들의 버블과는 또 다르게 이것이 앞으로 적용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 과정에서 버블이라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철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 전역에 철도 레일을 깔아야지 철도혁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것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버블인 거죠. 그 철도 인프라를 깔기 위해선 버블이 필요했던 거고,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말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든지 국민 PC, 우체국에서 막 펜티엄급 PC를 팔았어요. 막 국민 PC라고 그래서 가가호 펜티엄 PC를 보급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왜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며 왜 집집마다 펜티엄급 PC를 국가가 나서서 보급해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기술혁명은 그런 식으로 과잉 투자와 버블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기술혁명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버블은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버블이다. 근데 그 버블이 항상 튤립 버블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류의 버블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혁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짧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를 간단하게, 뭐 많은 분들 여기 또 우리 창업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것이 인터넷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가.
때는 2008년 그 금융위기가 한창 발발하던 시기로 돌아갑니다. 2008년 9월 달에 9월 중순에 뉴욕에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을 퇴출하기로 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는데요. 그 무렵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는 지금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암호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뭐 메일링 리스트에다가 이제 자기가 비트코인이라는 P2P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9쪽짜리 이제 페이퍼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뜯어봤더니 1980년도 중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던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한 3분 정도가 이제 연구 과정에서 정식화한 이제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는 분산 컴퓨팅의 한계. 즉, 이제, 수평적인 네트워크화에서는 기계들끼리 컨센서스, 합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앙을 필요로 했던 거죠. 분산 컴퓨팅의 한계에서. 그것들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중앙이 없이도 그냥 P2P로 각자가 장부를 기재하면서 화폐 단위를 주고받는데 그 장부가 10분에 한 번씩 동기화가 되면서도 위조나 변조가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기가 고안해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채굴이라고 알고 있는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전기세들이고 컴퓨팅 파워들이는 그 작업들이 필요로 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 작동할까 의구심을 가졌지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지금 9년 넘어서 10년째로 가고 있는데 정말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장부를 각자 적으면서 하고 있는데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이라든지 그 장부 내역이 위변조가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그런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이었죠, 사실은. 정보의 인터넷이었는데 비트코인 기술을 통해서 저렇게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중앙에 관리자 없이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인터넷 오브 밸류가 가능해진 겁니다. 밸류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트러스트 네트워크로서 변모를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경험한 인터넷 혁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 컴퓨팅의 한계 속에서 인터넷이 네트워크 without trust였기 때문에 그 기술과 함께 트러스트를 함께 패키지해서 제공해주는 플랫폼,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우리가 구글이 없었다면, 구글의 애드센스 기술뿐만이 아니라 구글이 제공해주는 신뢰가 없었다면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블로그 운영자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상공인의 광고를 실어줄 수가 없겠죠. 뭘 믿고 실어줍니까? 내가 광고 실어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듣보잡 블로거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건 구글을 믿고 애드센스를 믿고 지급을 하는 거죠. 아마존이 없었다면, 이베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고 그들이 에스크롤 해주고 배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술과 함께 신뢰까지 같이 제공. 그러니까 이건 마치 금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 항상 은행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증권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인터넷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신뢰 제공자들을 매개해서만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등장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온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그랬던 인터넷을 중개자 없는 보다 수평적이고 보다 분산적인 인터넷으로 바꿀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30년간의 인터넷 혁명기 속에서 원래는 거인이었는데 다른 조그만 애들한테 추월당한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같은 데들이 지금 블록체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분산 장부가 10분에 한 번씩 싱크로되면서 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10분이 아니라 뭐 17초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싱크가 되면서 가고 있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 블록체인에서 화폐 단위를 분리해서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뭐 우리가 말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다양한 영역, 심지어 컨텐츠 영역에까지 블록체인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화폐 단위를 주고받는 기술이 아니라 인터넷을 트러스트 네트워크로 만들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들, 뭐 많은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쫙 얘기한 것처럼 있는데 가장 쉬운 설명 제가 본 것 중에는 비트코인이 뭐다? 머니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VoIP는 뭡니까?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로 우리 VoIP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목소리를 실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해 보내려면은 한 나라에 한두 개 독과점인 통신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목소리를 실어 보내면서 그 통신회사들의 독과점 체제가 깨졌죠. 그럼 VoIP처럼 이제는 돈의 영역에서, 가치의 영역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타고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은행이 망한다고 보지도 않고 달러 체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위협당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출장 가서는 카톡 통화를 하고 근데 또 여기서는 또 그냥 일반 전화를 쓰고 우리가 데이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여전히 쓰는 것처럼. 근데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오브 밸류 혹은 머니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또 제기하시는 문제가 그래 블록체인이 인터넷의 미래를 바꾸고 뭐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이 왜 암호화폐 투기꾼들이 그렇게 막 급상승하는 그 암호화폐 가격, 그렇게 시세 차익으로 연결돼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아마 그 FAT 프로토콜 가설이라는 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웹 이코노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통신 프로토콜이 뭐 TCP/IP라든지 우리가 웹을 쓰기 위해서는 HTTP 같은 게 필요하고 뭐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는 이메일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기존의 주식시장을 자본시장으로 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터넷상의 수많은 엄청난 밸류들이 이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으로 표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블록체인 이코노미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프로토콜들이 그 프로토콜이 되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토큰들로 가치가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죠. 이더리움도 회사가 아니죠. 발행한 주식이 없어요. 그 프로토콜 기술들 상에서 발행된 토큰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의 가치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창업했던 거래소라든지 지갑 서비스 그런 애플리케이션 단은 오히려 thin하고 프로토콜 단이 fat한 것이 블록체인 이코노미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들의 핵심 프로토콜의 토큰들은, 네이티브 코인들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논리적인 연관관계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웹 이코노미를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경제 구조화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이거를 만들게 돼 있는 거죠. 예컨대 월드와이드 웹을 발명했던 영국의 과학자 팀 버너슬리는 그리 많은 돈을 못 벌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의 업적을 기려서 영국 여왕이 이제 기사자기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팀 버너슬리 경 이렇게 예우는 하고 있지만 돈은 그렇게는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팀 버너슬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발명했을 당시에 6살, 7살 코 질질 흘리던 꼬마였던 마크 저커버그는 그로부터 25년 후에 세계에서 5번째 부자가 됩니다. 누가 더 인터넷 세상에 공헌을 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나요? 둘 다 큰 공헌을 했죠. 근데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뭐 팀 버너슬리 같이 훌륭한 사람 아니면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것들로만 모이게 돼 있고 항상 이 프로토콜 단에서 인터넷 이코노미와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저 돈이 되지 않는 프로토콜 단은 군사적 목적이거나 정부 펀딩 아니면은 개발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게 블록체인 이코노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코노미에서는 기존에 돈이 안 됐던 프로토콜 단의 기술들에도 자본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ICO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만들어 온 어떤 제한적인 분산 컴퓨팅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에 비트코인은 트러스트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재시켰고 이더리움처럼 이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뭐 2세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트러스트를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든 겁니다. 모든 트랜잭션 자체에 프로그램을 입힐 수가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트러스트를 구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치를 쉽게 인터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고 그 전달하는 모든 가치의 막 계약서 같은 것들을 코드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조직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DAO라고 하는 그 분산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DAO의 가장 상징적인 형태들이 바로 사례들이 바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최초의 가장 그리고 거대한 분산 자율 조직이 된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저는 ICO를 그렇게 분산 자율 조직이 등장하는 어떤 맹아적 형태의 시도들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PO에서 P자를 코인으로 바꾸는 이 ICO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올해는 많이 여러분들 알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나발 라비칸트라는 양반은 이제 저런 것들을 2014년부터 저희 코빗의 이제 초기 주주이기도 했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에인젤리스트를 만든 설립자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투자 문화를 굉장히 엘리트주의에서 이제 대중화시켰다, 민주화시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런 투자 자본시장 자체가 민주화되는 와중에 이런 비트코인 기술이 그런 것들을 더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발 라비칸트가 2014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단순히 프로토콜이나 화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줬으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많은 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들과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제는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여기서 이제 저처럼 이제 비개발자들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굳이 비즈니스 스쿨 나온 경영 전문가나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법인 설립하고 정관 만들고 이사회 소집하고 뭐 펀드레이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비탈릭 부테린처럼 그냥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블록체인은 회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 비영리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도 없어요. 약간의 사회적 책임과 이 코인 생태계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ICO들을 통해서 많은 인터넷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소셜미디어가 등장해서 올드미디어에 영향을 줬듯이 이 코인 토큰을 바잉하는 이런 행위, 투자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VC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VC 분들도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또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제 세콰이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든지 좀 탑 레벨의 VC들일수록 ICO에 벌써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토큰 바잉과 기존 컨벤셔널한 인베스트먼트 영역이 굉장히 융합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머니타이제이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토크나이제이션의 방식으로 푸는 예컨대 요즘 가장 유명한 스팀잇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를 풉니까? 인터넷에서는 그냥 컨텐츠는 공짜였고 컨텐츠를 쓴 사람은 그냥 광고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쓰리쿠션으로만 돈을 벌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광고가 잘 붙는 이상한 상업적인 글만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를 서로 호혜평등, 페이 포워드 하는 방식으로 컨텐츠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게 스팀잇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3개의 별도의 코인을 둬가지고 이것이 누군가가 프리라이딩을 하거나 누군가가 다 뭐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좋은 글을 고르는 큐레이팅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그다음 우리가 오마이뉴스나 이런 실험에서도 봤지만 기존의 화폐 경제에서는 우리가 지갑을 여는데 굉장히 주저하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를 형성하면서 만든 데 대해서는 상대방의 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스팀잇도 지금 실험 단계예요. 그래서 계속 뭐 몇백만 원씩 버는 컨텐츠 생산자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고요. 빈부격차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경제 모델을 바꾼 또 다른 모델, 뭐 스팀잇2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전 인류적으로 결국 블록체인을 설계할 때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를 갖고 기존의 머니타이제이션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안 되니까 개발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인터넷에 기존 주식시장에 의존했던 인터넷의 그런 자본시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토크나이제이션의 문제를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듯이 뭐 투기꾼들이 막 거기서 막 시세 차익 노리고 막 해외에서 사다가 국내에서 팔고 막 김치 프리미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그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저는 그 밑에 아주 깊은 곳에서는 이런 문제, 머니타이제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바로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가 지금의 기술적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기에 딱 맞는 새로운 자본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만을 놓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분들은 앞으로 잃을 날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머니타이제이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업가적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식회사나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더 옵션을 가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자본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술도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고 세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좋았던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기술이 널리 확산되지 못했던 것은 기존 기득권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는 이유는, 블록체인은 뭐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새로운 자본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버블을,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말하면 어그로를 끌면서 엄청난 관심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관심인데, 근데 우리 뭐 알다시피 저도 모 방송 토론에 나가서 악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만 뭐 무플보단 악플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창업자, 뭐 스타트업 창업가 중에 그런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온 국민에게 여러분, 선의만으로는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상체계를 하려면 암호화폐가 필요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프라임 시간에 그렇게 온 국민이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암호화폐를 수반하는 블록체인이 그렇게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대한 얘기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죠. 시세 차익도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기자분들이 뭐 2014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2014년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14년에 비트코인이 막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더도 2015년에 나왔어요. 14년에 돈을 모아서. 근데 지금은 이 생태계가 놀랄 만큼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막 ICO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2014년처럼 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진다면 기존의 금융시장과 작년 12월에 시카고에 두 개 파생상품 거래소에 이제 관련 금융상품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또 나스닥이라든지 제도화가 끝난 일본에서 이제 금융상품화 되는 것들이 스케줄을 기다리고 타임라인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시장과 어떻게 접점을 형성하느냐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기반의 블록체인들이 예전에 이더리움 혼자만 있었는데 작년에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쟁자는 뭐 카르다노고, 뭐 중국의 경쟁자는 퀀텀이고, 한국에서 만든 이더리움의 경쟁자는 뭐 아이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미국에서 뭐 이오스도 나왔고, 또 올해 이제 작년에 엄청난 ICO를 했던 테조스라는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길 거에과 관심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어떤 띠을 형성할 거다, 테마를 형성하면서 마치 2017년 초에 암호화폐를 몰랐던 사람들이 2017년 말에는 많이 알았던 것처럼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올해 말쯤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많이 알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테마를 형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O와 관련해서 리버스 ICO라고 부르죠. 예. 기존의 회사들,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런 코닥 같은,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그런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이 ICO를 어떻게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스케일업 한다든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더 한 단계 더 다른 차원으로 만드는데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런 거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옵션 하나가 더 생겼다고 보시고 이걸 투기꾼들의 마당이 되게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그다음 인터넷을 미래를 바꾸는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